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고려사 특집 제1차 거란전쟁을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2부에서 거란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고 거란의 군사전술이 어떤 것이었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 봤습니다. 거란이란 나라는 군사전술이 주로 기병 중심이었고 그 특유의 기동력을 살린 교란 그리고 측면 우회 돌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장긴 군대였다라는 것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고려의 군사 제도, 편제, 그리고 어떠한 전술을 사용했나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다뤄보고 거란과 고려의 첫 번째 충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강의 그거 보니까 고대 시대도 있고 조선 시대도 있고 근대 시대도 있고 현대 시대도 있는데 이상하게 고려 시대 강의는 하나도 없네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제가 처음 찍는 거예요, 고려시대.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고려시대는 좀 자신 없으신가 보죠? 아니, 자신 없다니. 어디서 감히 그런. 제가 고려시대를 기피했던 건 좀 사실입니다. 기피했던 이유는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대학 학부 시절에 저 지도 교수님이 사실 고려시대의 전공자시거든요. 이름만 대면 다 알파파문이에요. 고려시대에서. 막 별명이 이제 고려시대의 황제셨는데, 그래도 이게 또 스승님의 영향을 또 제가 이렇게 침범하려고 하니까 좀 너무 참람된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좀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명예회복을 해야겠다. 진실을 밝혀야겠다. 하고 저도 이렇게 다시 이제 고려시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쪽으로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고려군의 군사 제도, 편제, 이런 쪽을 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 고려란 나라가요, 제가 일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던 나라예요. 체제 정비가 진짜 안 돼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돼 있었냐면은, 태조 왕건 때는요, 심지어 이랬어요. 왕의 사신들이 전국을 돌면서 세금 걷고 명령 전달하고 뭐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행정체제 자체도 정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고려의 행정제도 보시면요. 일단 행정제도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학창시절에 국사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고려의 행정체제는 5도 양계예요. 5도 양계 체제로 돼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도는 5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6개긴 한데, 고려시대 경기도는 워낙에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경기도는 논외를 치고 5도란 뭐냐면은 서해도, 교주도, 양강도, 그리고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해서 5개의 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계라는 좀 특수구역이 있었는데 양계는 군사적 성향이 강한 지역이에요. 오늘날 평안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북계였고 그 다음에 함경도에서 강원도 동부 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동계였습니다. 이 지역을 아울러서 양계라고 부르는데 이 양계 지역은 군사적 성격이 상당히 강한 지역이었고 5도는 행정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5도 양계가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이게 그냥 고려시대 때 있었으니까 뭐 고려 처음부터 있었겠지. 아니에요. 5도 양계가 언제 완성이 된 거냐면은 양계는 성종 8년에 만들어진 거고 5도는 그거보다 더 뒤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종 2년 때 12목이라는 거 설치를 해요. 이제 국사 공부 하신 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이거. 아직 5도라는 것도 없었고, 뭐였냐면은 그냥 전국의 주요 12지점에다가 포석을 깐 겁니다. 바둑으로 치면은 5도가 집이라면은 12목은 그냥 행정 그 구역을 선점한 포석에 불과한 거예요.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종 2년 때 겨우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것은요. 군사 기술만 가지고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가끔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뭐 좋은 무기만 갖고 있으면 짱 쓰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이기냐? 절대 아니에요. 손자도 손자병법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무기만 가지고서 전쟁이 이길 것 같으면은 뭐하러 전쟁을 해보냐 이거예요. 누가 더 무기를 많이 가졌는지 무기 숫자만 세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전쟁이란 게 그래요. 전쟁을 하려면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거를 제대로 운행하고 집행할 만한 행정력이 있어야 돼요. 군대를 갔다 보시고 예비군 훈련 받아보신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아니 예비군 훈련 동원하려면 그 얼마나 행정력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행정제도가 정비가 돼 있었는데 고려라는 나라는 이제 막 성종 때 첫 삽을 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좀 답답한 노릇이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고려도 나름대로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기들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거 하기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닌데 어쨌거나 성종 2년에 12목이 설치되면서 행정구역에 첫삽이 떠지고 급한 대로 성종 8년에 양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려의 전쟁 준비는요. 솔직히 말하면 되게 한심한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또 국사 시간에 이거 배웠을 거예요. 거란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대가 광군사였다. 그죠? 근데 광군사는 윤관의 별무반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요. 광군사라는 것이 고려 3대 임금이었던 정종 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규모도 한 30만쯤 됐대요. 그런데 광군사가 실체가 참 불분명해요. 얘들이 뭐하는 애들인지 실제로 어떤 활약을 했는지 기록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별무반이나 삼별초처럼 뚜렷한 내용이 없어요. 이게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뭐 확실하게 뭐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광군사는 아마도 예비군의 성격이 좀 강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견해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광군사를 기반으로 특히 북계 지역에서 이제 주진군이 형성이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견해를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생각해보세요. 광군사 30만 명 있어봤자 행정망이 없어요. 지금 고려는 세금 거둘 그것도 잘 안 되고 인원 관리할 그것도 잘 안 되고 행정망이 지금 완전히 개판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요. 고려가 거란의 침공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고려가 거란과 3차 전쟁을 치르면서 고려의 행정망이 정비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고려의 오도는요. 결국 거란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완성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군사제도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고려의 중앙군은 2군 6입니다. 2군 6위 체제인데 자, 놀라지 마십시오. 거란의 소선영이가 1차 침공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성종 12년이었어요. 그런데 성종이 6위를 창설했을 때가 2군 6위 중에서 6위를 창설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성종 14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종 12년 즉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의 2군 6위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나 이거요. 뭐가 있어야지 싸우지. 물론 아무것도 없지는 않았죠. 나름의 그 모태가 되는 군대가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2군 6위로 정비되는 것은 성종 14년부터고 그나마 이것도 확실하게 정비된 모습을 보여준 것도 현종 때 가서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고려란 나라가 거란과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행정도 정비해 나가고 군대도 정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현종 때 거란과의 3차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고려는 군사와 행정 모든 분야를 다 완비를 해놓는 그런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뭐 2군 6위가 이때 없었다고는 해도 나름의 모태가 되는 군대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거란과의 전쟁은 계속 2군 6위를 주축으로 싸우게 되기 때문에 2군 6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군 6위는 말 그대로 2개의 군과 6개의 위가 있는 셈인데 2군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응양군, 하나는 용호군입니다. 근데 2군이 같은 등급은 아니에요. 누가 상위냐면은 응양군이 상위고 용호군이 그거보다 좀 하위입니다. 자, 응양군 내에는요, 보시면은 한 개의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요, 약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영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사단급에 해당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즉,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그런 독립부대를 하나의 영으로 설정을 했어요. 응양군의 경우에는 한 개의 영이었고 용호군은 2개의 영이었는데 응양군이 좀 더 상위 부대였어요. 그리고 이 2군은 국왕의 친위 부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굳이 뭐 따지자면은 금이제군하고 좀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거란 쪽에서. 자, 그 다음에 6위가 있는데 이 6위는 보통 수도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6위를요, 3씩 끊어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3위라고 하면요. 좌우위, 신호위, 흥위 이 세 개를 얘기를 합니다. 병력 규모도 이쪽이 제일 많아요. 이 세 개는 전투부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부대 구성을 보면요. 똑같이 영이라고 써있기는 한데 보승과 정령이라는 구분이 있어요. 이 보승과 정령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사실 학계에서도 정확하게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견해만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승은 보병부대고 정령은 기병부대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심플한 견해인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이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부대라고 했죠. 아니 근데 무슨 뭐 기병만 몰빵으로 있고 보병만 몰빵으로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해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제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정령의 경우에는 기병을 주력으로 하는 부대, 보승의 경우에는
보병을 주력으로 하는 부대. 요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냐, 뭐 그런 견해도 존재를 하더라.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전투를 주력으로 하는 그런 부대가 바로 이 세 개고요. 그 밑에 있는 금호위의 경우에는 정형만 유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경이라고 불리는 부대가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이 금호위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도성을 순찰하는 일입니다. 도성을 순찰을 하고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정예한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형이 배치가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경은 뭐냐면은 딱 보니까 역자가 뭐예요, 이거 노가다죠, 그죠? 도성을 순찰하고 여기를 관리해야 되니까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얘들한테 시킬 수는 없으니까 노가다 전문 부대를 하나 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경이고요. 천우희의 경우에는 상순 일형, 해령 일형이 있는데, 상순은 뭐냐면은 항상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을 해야 되니까 이 부대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은 의장대거나 경호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령은 바다이차가 들어가니까 그럼 저거 수군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군이라기보다는요 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부대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는 육로로 물자를 수송하는 것보다도 해로를 땅에서 수로를 땅에서 거기를 따라서 물자를 수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조선시대로 따지면 이제 조은성 같은 거를 운송하면서 물자를 수송했던 그런 부대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문이가 있는데, 간문이는 기본적으로 성문을 경비하는 부대예요. 근데 이 간문이의 역할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고급쯤 보시는 분들, 공무원 시험쯤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60세가 넘어가면은 군인들이 퇴역을 하거든요. 퇴역하면은 배당되는 곳이 어디냐면 간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은퇴해서 놀긴 좀 그러니까 그들은 활용한 것이 간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퇴역 군인들 활용해가지고 성문 경비라는 명목으로 좀 이제 보수도 좀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활용도 하고 그런 용도로 썼던 것이 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군 6위가 구성이 돼 있고요. 중앙군의 경우에는 지방군은요, 주진군과 주연군이 있습니다. 자, 주진군, 주연군 놓고 봤을 때 먼저 주연군부터 얘기를 할게요. 주연군은 주로 5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 각 지방의 산지에 있습니다. 이들의 구성은요, 정령과 보성뿐만 아니라 1품군, 2품군, 3품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좀 아리송해요, 이것도. 근데 모르긴 해도 아마 2품군하고 3품군의 경우에는 좀 이제 노가다 정도 이제 했던 애들, 그런 이제 영령에 해당하는 그런 부대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1품군은 보승이나 정령보다는 좀 등급이 떨어지는 전투부대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장교가 지역 향리로 선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향리들이 무예 연마를 꽤 많이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향리들이 장교가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을 평상시 관리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하면서 전시가 되면 싸우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지휘는 중앙에서 경장을 파견해 줍니다. 이건 뭐 조선시대에도 약간 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중앙에서 중랑장이나 낭장 같은 경장들을 파견해서 그들의 지휘를 받게끔 하는 그런 체제였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주진군인데, 사실 거란과의 싸움은 양계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북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주진군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북계에는 대략 4만 명, 동계에는 약 한 11,000명이 있었고요. 전투 보조 요원으로 7만 5천 명이 있고, 아마 장교단이 한 2만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이제 양계 쪽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 양계 쪽에 주둔하고 있는 주진군은요, 방어서나 진장이 지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부대 구성은 주진군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상 이 거란과의 전쟁은요, 북계 쪽에 주둔하고 있는 주진군이 수비를 담당하고 중앙군이 지원을 나가가지고 타격을 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1차 거란 전쟁 때는요, 2군 6위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던 시점이고, 2차전과 3차전 때 2군 6위가 완성이 돼서 거란과 일전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려군의 이제 지휘 체계를 높으면 이래요. 일단 고려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을 상장군이라고 하고, 상장군은 2군 6위에 한 명씩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장군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상장군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응양군하고 용호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등급이 높다? 응양군이 더 등급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응양군 상장군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응양군 상장군이 무신들의 합자기구라고 할 수 있는 중방의 반주로 있으면서 사실상 무신들의 최고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 상장군들이 2군 6위에 한 명씩 배치가 되면서 그들의 지휘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부지휘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장군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독립적으로 작전 수행할 수 있는 사단에 해당하는 한계 규모의 부대를 령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령을 지휘하는 것이 장군이고, 그 령의 부지휘관 역할을 하는 것이 중랑장입니다.
그리고 200명 단위의 전투부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 중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중대급에 해당하는,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이죠. 중대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낭장이고, 그 밑에 부지휘관이 별장입니다.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장교로 뭐 요즘으로 치면은 작전참모나 전투참모나 이런 것쯤 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산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원들은 별도의 산원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합의기구도 갖고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대에 해당하는 것이 5인데, 이 5의 지휘관, 즉 소대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이고, 그 다음에 분대에 해당하는 것이 대인데, 분대장에 해당하는 것이 대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려군은 지휘편제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고려의 군사 전술을 놓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뭐가 주력이었냐면은 기병 중에서도 중장 기병이 주력이었습니다. 삼국시대는요, 보병보다는 기병 비율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가 고려 때쯤 가면은 보병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주적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고려의 주적은 누구냐면은 중국 군대가 아니라 북방계 민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고려도 상당히 기병 전술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란이나 여진이나 몽골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한 수 접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 입장에서는 이들과 싸울 때 아무래도 방어 중심적인 전술을 하다 보니까 기병보다는 보병의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 여진과 싸울 때는 좀 거꾸로였어요. 거기선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병보다는 기병 중심의 부대를 창설하니, 그게 바로 별무반입니다. 뭐 별무반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제가 특집으로 다루도록 하고, 일단 거란 얘기니까. 당시 이제 고려의 기병을 놓고 보면은 뭐 기병은 똑같아요.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중장 기병은 창을 들고서 싸우고, 경장 기병은 가벼운 옷차림에 활을 들고 싸우고, 이런 식으로 편지가 돼 있고요. 특이사항은 좀 보병 쪽이에요. 삼국시대의 보병을 놓고 보면요, 고구려의 안악 3호분 그 벽화를 놓고 보면은 고구려의 보병 중에서 궁병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궁병의 경우에는 옷차림이 그래요. 갑옷은 있는데 어깨 쪽에 갑옷이 없습니다. 왜? 어깨에 갑옷이 있으면 활을 쏠 때 굉장히 걸리적거리죠. 그죠? 그래서 어깨 쪽에 갑옷이 없고 투구를 쓰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투구를 쓰면은 고개를 돌리기 힘들 뿐더러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궁병은요, 어깨에 갑옷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에만 이제 딱 갑옷을 착용하고,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은 투구를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갑옷 착용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벼운 옷차림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고구려의 보병은 조금 달랐습니다. 고구려의 궁병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 나중에 이제 성에서 사신으로 왔던 서긍이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따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려의 보병을 놓고 보니까 갑옷을 입었는데 어깨 쪽에는 갑옷이 없고, 투구를 썼는데 투구를 머리 뒤로 딱 젖히고 있더라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걸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고려의 궁병은 두 가지 역할을 다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활도 쓰고 창도 쓰고 그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름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미 중국이 당 때부터 이런 전술을 개발했어요. 북방민족하고 싸우려고 보니까 이거 기병끼리 붙으면 자기들은 게임이 안 돼. 그래서 보병을 강화시키는데, 기병 잡는데 가장 왔다는 뭐냐면은 궁병이에요. 그래서 궁병의 비율을 늘리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궁병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은 적군과 백병전이 벌어질 때 창병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궁병들이 전방에서 사격을 가한 다음에 적이 다가오면 후방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미리 배치해놨던 창을 들고서 창병과 합세해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술을 구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병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가벼운 옷차림에 투구도 안 쓰고 그러면 안 됐고, 어떤 식으로 옷차림을 해야 되냐면은 어깨에 갑옷은 빼고 가슴 갑옷만 착용하고, 투구를 뒤로 젖혀놓고서 활을 쏘고서 싸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로 빠지고 나와서 투구 쓰고 창 들고서 창병하고 합세를 하는 그런 전술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송 때도 이런 전술을 많이 썼는데 아마 고려가 이런 것들을 좀 차용을 했겠죠. 그렇다 보면은 당시 서긍이 서술한 고려 보병의 모습은요, 사실상 두 가지 역할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군의 전술은요, 기병 당연히 있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보병에서도 궁병과 노병의 비율을 굉장히 늘려가지고 활로 적군에게 타격을 가하는 그런 원거리 타격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거란군의 전술하고 고려군의 전술을 놓고 보면요, 사실 거란과 고려는 상극이에요. 왜 상극이냐면은 거란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건 뭐냐면은 기동 타격이에요. 교란과 기동 전술인데, 문제는 이게 중국의 화북지방이라든지
요동지방의 그 드넓은 평원에서는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는데 한반도에서는 그거 꽝이라는 겁니다. 아니 한반도 보세요. 딱 들어오면은 산 엄청나게 많죠. 산 넘고 좀 지나가면 강이 나오고 강 건너면 다시 또 산 나오고 이런 구조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다가 압록강 딱 건너서 의주에서 평양까지 오는 길은요. 제대로 병목 현상입니다. 산과 산 사이에 길이 굉장히 비좁게 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고려군이 제대로 틀어막고서 궁병으로 계속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은 이거 뚫고 들어가기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란군 같은 경우는요.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험을 하나 감행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장 기병이 갑옷의 두께를 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동성은 더 높일 수 있었지만 이런 병목 현상에서 제대로 활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로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거란군은요. 고려군하고 싸울 때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는 거예요. 고려는요. 일단 산악지형이 많기 때문에 거란의 기병이 기동전술을 하기가 상당히 불리하다는 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거란군도 활을 잘 쏘지만 그 못지않게 고려군도 활을 굉장히 잘 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군의 경우에는 사실상 기병전에서 거의 거란에게 상대가 되지 않지만 고려는 또 나름 또 기병전도 자신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거란과 고려의 싸움에서 나름 해볼 만한 그런 견적이 나오지만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거란한테 1차 침입을 받았을 때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군사 편제나 행정망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때는 993년 성종 12년에 드디어 거란군이 출격을 합니다. 고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남하에 오기 시작하는데 당시 소선영이 이끌고 갔던 병력은 호활 80만 대군이었어요. 근데 80만 대군이 왜 말이 안 되는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80만 대군이라고 이렇게 소선영은 자기가 스스로 얘기는 했지만 그건 허세인 것 같고 실제로는 5만에서 약 7만 사이에 그 정도 규모의 병력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거란군이 남하한다는 소식이 딱 날아 들어왔는데 그 소식도 누가 알려줬냐면은 여진족이 알려줘요. 여진족이 야 니들 큰일 났어. 거란군이 쳐들어온대. 그리고 예전에 우리 공격하지 말고 같이 손잡았어야지. 우리가 이 정보 왜 알려주냐면은 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우리하고 같이 거란하고 좀 싸우자. 그런 취지에서 알려줬더니 고려는 뭐라고 하냐면은 야 여진이나 애들은 태조 왕건께서 가라사대. 실제로 태조 왕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진에 대해서. 인간의 가죽에 짐승의 마음을 가진 놈들이니까 절대로 믿지 마라. 이러면서 여진족이 알려준 그 정보를 폐기합니다. 그건 믿을 수 없는 정보다. 우리와 거란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악지적인 흉계다. 그렇게 폐기를 했는데 이게 웬걸. 진짜로 온 거예요. 진짜로 남하를 해오자 거란족이 이렇게 내려오자 고려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이거 빨리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랴부랴 방어군을 동원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서해를 주축으로 고려군이 북진을 해서 어디까지 진출을 하냐면은 정조 부근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의 성정도에 직접 사태가 위급한 만큼 안주 부근까지 진출을 해요. 그리고 고려의 선발대가 내원성에서 남아하고 있는 거란군을 요격하기 위해서 귀주 방향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희한하게도 원래는 귀주에서 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태주 부근에 있는 봉산이라는 곳에서 거란군하고 맞닥뜨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거란군이 워낙에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미처 귀주 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봉산이라는 곳에서 거란군과 조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첫 교전에서 고려군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거란의 그 위험을 실감을 한 거예요. 거란에게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를 한 다음에 고려는 멘탈 붕괴 상태에 빠져요. 어느 정도로 멘탈 붕괴 상태에 빠지냐면은 왕이 부랴부랴 서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려군 방어 본대도요. 정주에서 안주로 퇴각을 해요. 그리고 성종이 완전히 충격이 빠져가지고 어전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그 어전회의의 주제가 뭐인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은 거란군을 물리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거란군에게 예쁘게 항복할 것인가. 진짜 아주 내용이 한심해요. 보면은 자 고려의 어전회의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선 임진왜란 가지고서 선조 비판을 참 많이 하세요. 물론 비판 받을 만한 부분이 꽤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 솔직히 선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선조보다 더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때 선조 정권은요 최소한 탕금대에서 결전이라도 해보려고 했고 적어도 평양까지는 싸울 의지는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선조가 욕을 먹은 것은 의주까지 도망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명나라로 이제 망명하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됐던 거지. 평양까지는 좀 봐주만 했거든요. 졌어도. 근데 고려는요 딱 한 번 졌습니다. 이 한 번의 패배에 충격에 빠져가지고 어전회의를 열었는데 어전회의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어떻게 항복할까? 그게 얘기한 거예요. 싸우자가 아니라 항복하자였어요. 성종이 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조건 항복하자. 그게 다 같이 사는 길 아니겠냐라고 하자 몇몇 신하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 반대 의견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에이 전하 그래도 염치가 있지. 무조건 항복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땅을 내주고서 협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뭐 듣고 보니까 그러네. 어디까지 내줄까 했을 때 어떤 신하는 대동강, 서경을 포함해서 대동강 이북을 내놓자라는 신하도 있었고 어떤 신하는 평성과 자비령을 연결하는 그 지역, 거기 이제 전령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북을 내놓자라는 얘기를 하는 신하도 있었어요. 사실 이 얘기는요. 수도 개경의 방위도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미 지금 압록강 방어선 뚫렸습니다. 내원성 수축되면서. 지금 현재 고려가 유지할 수 있는 건 청천강 방어선인데 이런 식으로 땅을 떼주면은 대동강 방어선도 뚫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전령 방어선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경은 엎어지면 코 닿을 때예요. 이렇게 되면 개경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거란군 쳐들어오면은 개경은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려는요 남쪽으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꼴이 나냐면은 과거 백제가 계로왕 때 한성을 잃어버리고 웅진 쪽으로 쫓겨서 도망갔던 그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나라 말아먹자는 얘기예요. 그나마 여기서 조금 나은 얘기 한 사람이 뭐냐면은 뇌물 바치자는 얘기 한 사람도 있었어요. 뇌물 좀 바쳐가지고 좀 시간 좀 끌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을 가지고서 똑바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서희입니다. 서희가 딱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아니 승패는 전장에서 병가지 상사고 한 번 졌을 뿐이에요. 아직 본대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거란군하고 제대로 된 일전을 한 번 더 치를만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희가 간파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소선영이가 1차전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격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다시 내원성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선영이가 무려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자꾸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군대를 부풀려서 말하는 거는 일반적인 전술이에요. 근데 이건 부풀려도 너무 부풀렸어. 80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왜 소선영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숫자를 제시를 했냐? 그거는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희가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일전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항복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좀 더 침착하게 방어 준비를 하시지요.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지백이라는 신하도 나름 이제 지원 사격을 해주는데 이런 고사를 또 인용해요. 전하 옛날에 삼국지 보니까 유선이 초주의 말을 듣고서 항복을 했다가 후세토로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싸워보십시오. 이래서 몇몇 신하들이 가까스로 제동을 걸지만 당시 고려 조정은 완전히 멘탈 붕괴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참 게임이 힘들게 흘러가죠. 그죠? 고려로서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고요. 진짜 이러다가 나라가 넘어갈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아주 극적인 반전이 발생합니다. 그 반전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다음 시간 4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4부에서는요. 이 반전을 계기로 고려가 대반격을 가하게 되는데 그 반격은 군사적인 반격이 아니라 외교적인 반격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맹활약을 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서희입니다. 다음 시간 서희가 주인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부 고려군의 군사 편제와 군사 전술에 대해서 다뤄봤고 고려 거란의 첫 교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서희를 주축으로 과연 고려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